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사망률 변천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생률 변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생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조사망률이라는 지표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그와 유사한 조출생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출생률은 1년간의 총 출생자 수를 연항인구로 나누고 10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출생률은 조사망률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인구 구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출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출생률보다 많이 활용되는 것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지표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즉 15에서 49세의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조출생률과 달리 연령별 인구 구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논의에서도 출생 수준과 관련해서 합계 출산율이라는 지표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출생률이 오늘날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1800년 이전 유럽 사례를 보면 기혼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는 대략 7에서 8명에 달했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선시대 여성의 출산율도 오늘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변천 과정에서 출생률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망률, 특히 영유아 사망률 하락이 출생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구 변천 2단계에서 먼저 사망률이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난 다음에 일정 시차를 두고 3단계에서 출생률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사망률 하락 이후 출생률 하락이 나타나는데 둘 사이에 단순히 시간적 선후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률 하락이 출생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자들은 각 가정이 생존 자녀 수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것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자녀 수가 아니라 생존 자녀 수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이야기는 좀 생소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는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영유아 및 유소년기 사망률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부모가 자녀를 2명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면 2명만 낳으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까지 깊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사망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및 유소년기 사망률이 50% 수준인 상황에서 성인 자녀를 3명 두고 싶어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6명 낳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존 자녀 수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것과 사망률 하락이 출생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사망률이 하락하는 인구 변천 2단계 초기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잘 실감하기 어렵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는 생존 자녀 수에 대해 목표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부모가 낳는 자녀 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출생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사람들의 인식에 점차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녀의 사망 가능성을 점차 낮추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생존 자녀 수에 대한 목표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낳는 자녀의 수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출생률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변천 과정에서 출생률이 낮아지는 데에는 소득 수준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생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양과 질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질은 자녀를 얼마나 교육시키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자녀를 많이 낳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소득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자녀의 양과 질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자녀의 질보다 양을 더 선호하기 쉽습니다. 농사와 같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녀의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해 축적되는 인적 자본에 대해 많은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사회에서는 교육의 수익률이 높아져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를 늘릴, 즉 자녀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할 유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 하게 되고 이를 위해 자녀 수는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녀 수에 대한 목표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한편 여성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출생률 변천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성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즉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과 임금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며 결혼 연령 또한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희망 자녀 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의
1주차 강의, 인구와 경제, 기본 개념 검토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강좌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인구 변천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인구 변천이란 다산다사 사회에서 소산소사 사회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인구 변천은 대체로 4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2단계에서 사망률이 하락하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3단계에서는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점차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변천 양상에는 변천 시기, 속도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사망률 변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조사망률, 연령별 사망률, 기대 여명 등 사망률 변천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망률 하락을 가져온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보건의료 및 위생 환경의 개선, 교육 수준의 향상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에는 출생률 변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출생률 변천과 관련된 지표인 조출생률, 합계 출산율에 대해 소개했고, 이어서 출생률 하락을 가져온 주요 요인인 영유아 사망률 하락, 소득 수준 향상, 그리고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주차 강의에서 소개해 드린 인구 변천, 사망률, 출생률 관련 사항들은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자주 언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면 강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보다 수월하실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구와 경제, 기본 개념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 1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는 조선시대의 인구 변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2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